안녕하십니까. 예, 홍화상 작가입니다. 자, 지금 밤 11시 1분으로 적어들었습니다. 약간 텔레비를 보니까, KBS 시사기획 창? 이런 프로에서 그 이재용 부회장, 삼성이 이재용의 그동안의 그 편법 증여, 문제를 이제 조목조목 지적을 하면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상속에 대한 문제죠. 결국 이제 편법으로 주식을 삼성생명의 주식을 저평가한 걸로 액면가 7,900원인데 시중가는 한 10만 원 정도 되는 거를 대량으로 쉽게 하면 몰아줌으로써 그 지배력을 갖게 했다. 그러면서 이제 쉽게 하면 대기업의 어떤 그 불법 승계를 위한 그런 이제 부당성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가 그런 무슨 승계에 대한 무슨 법적 문제라든지 거기 지분의 문제 이런 걸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그 댓글 다시는 분들의 그 글을 읽어보면 굉장히 박식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냥 저는 그냥 잘 모르는데 제가 지금 다른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대기업들, 특히 가전 쪽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 이런 걸 한번 좀 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첫 번째로는 이건 제가 결론을 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첫 번째는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한테 이런 걸 하나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선생님한테는 대한민국의 대기업 중에서 삼성전자가 제일 큰데 삼성전자가 중요합니까? 이재용이가 중요합니까? 라는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삼성전자가 중요합니까? 이재용이가 더 중요합니까? 나는 둘 다 관심 없어.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굳이 대답을 한다면 아마 삼성전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재용이는 그 다음 문제고 삼성전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이니까 회장은 누가 되든지 간에 삼성전자라는 회사는 계속 좀 잘 성장을 해가지고 정말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기업으로서 세계 1등을 계속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인데요. 삼성전자의 회장은 일반 직원, 그러니까 유능한 직원 중에서 성장해온 사람 중에서 회장이 되는 것과 이재용이가 회장이 되는 것 중에서는 어떤 거를 선호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질문은 별로 또 중요한 건 아닌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망설일 거 아닙니까? 이재용의 학력이나 경력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어쨌든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나왔고 와시다 게이오 대학 일본 가서 경영 대학원 공부했고 미국에 또 하버드 나왔죠?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는 안 했지만 박사 과정까지는 했으니까요. 그럼 학력으로서는 하자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또 삼성의 그 사장급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재용보다 더 나으면 낫지 못할 거 없는 그 학력을 가진 사람은 많습니다. 경험들도 있는데, 그런데 이재용이가 되느냐 아니면 다른 능력 있는 CEO가 되느냐 회장을, 이 문제에 대한 그 기준은 간단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재용이가 능력이 있으면 이재용이가 되는 거고, 이재용이가 능력이 없으면은 그 다른 CEO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은 그 조선 왕조나 역대 왕조에서도 가장 고민했던 문제거든요. 단적으로 얘기해서 태종 이방원이가 자기 아들 셋 중에 큰 아들, 둘째 아들 다 제끼고 세종대왕한테 왕위를 물려준 거는 국가를 보존을 하려면 능력 있는 애한테 가는 게 맞기 때문에 세종대왕한테 갔잖아요. 결국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 네. 그래서 자, 그러면 미국의 G는 어떻게 했나?
제너럴 일렉트릭, 뭐 세계 최고의 가전 회사 있잖아요. 근데 이제 주인은 아시다시피 에디슨이 창업을 했단 말이에요. 전기를 발명한 에디슨이 창업을 하고 이제 얼마 있다 떠났잖아요, 이 사람은. 그리고 지금은 뭐 그동안에 회장이 너무 바뀌어갖고 아까 내가 찾아보니까 회장 이름 뭐 봤는데 누군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성적표부터 봤어요. 2017년도의 매출과 이익을 이렇게 한번 봤어요. 또 2018년도의 매출과 이익을 봤어요. 그랬더니 2017년의 매출보다 2018년의 매출이 떨어졌어요. 쉽게 얘기하면 오나가 없이 전문 경영이 들어와서 지금 경영을 한 성적표입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적자가 지금 US 달러 그 100만 달러, 밀리언 달러로 지금 단위가 나온 거니까요. 62억 2,200만 달러가 난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적자가 났는데 그래도 2018년 좀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적자의 폭이 좀 줄었지만은 여전히 적자예요. 그러니까 GE는 그동안에 에디슨이 떠난 다음에 친족들이 경영을 하지 않고 전문 경영인들이 계속 경영을 해온 회사입니다. 그러면 지금 뭐 위에 건 잘 안 보시겠지만은 2016년 이후에 계속 지금 매출은 떨어지고 있고 지금 적자에 지금 늪에 일단 빠진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임자 없는 회사 GE의 성적표입니다. 미국의 최대 가전회사인 도요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도요타의 경우는 도요타의 경우는 임자 있는 회사죠. 도요타 아키오가 지금 그 창업주의 지금 4대째인가? 그렇잖아요. 그 대주주 구성을 보면 전부 일본의 트러스티 서비스 신탁은행이라는 데서 13.7%를 갖고 있네요. 그 다음에 도요타 자동 방직기 8.2%. 이 도요타 자동 방직기는 바로 그 도요타 자동차의 모태죠. 모태. 이 회사가 지금도 있는 거네요. 근데 일단 일본 은행이 신탁은행이 지금 13.7%로 일대 최대 주주고 도요타 방직기가 자기네 집안이 하는 이 회사가 지금 8.28%.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회장하는 도요타 아키오의 지분이란 말과 거의 같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보면 전부 일본의 신탁은행, 일본 생명보험, 그 다음에 JP모간이네요. JP모간이 3.51, 미국의 뭐 스바루 자동차, 덴소 자동차 부품회사.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이 도요타 자동차는 어쨌든 거의 대부분의 대주주들이 여기 지금 그 JP 모간을 빼고 거의 대부분이 지금 일본 쪽의 회사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뭐 8.28% 가지고 어떻게 회장을 하겠어요? 못하죠, 저거. 여기 신탁은행이나 이 밑에 있는 신탁은행이나 지금 뭐 같은 계열인 것 같은데 뭐 트러스트 서비스 신탁은행하고 마스터 트러스트 신탁은행하고 합치면 20%니까 뭐 얘네들이 뭐 주총회에서 도요타 아키오 연임에 반대하면 뭐 회장 갈아버리면 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여기는 도요타 자동차의 경우는 대주주의 대부분들이 일본 쪽입니다. 근데 소니로 들어가면 상황이 좀 달라집니다. 자, 소니입니다. 자, 한때 잘 나갔던 회사 아니에요? 1980년대에는 뭐 세계를 제패했던 회사인데, 자, 소니는 창업주인 이부카 마사루가 떠났죠. 그리고 자기 자식들한테 회사를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80년대는 어쨌든 세계 1등을 했던 회사입니다. 주주 현황을 보면 시티뱅크, 미국이죠. 시티뱅크의 홀딩스가 9.41%를 갖고 있습니다. 이 일대 주주입니다. 두 번째는 일본의 아까 나왔던 마스터 트러스트 신탁은행이 여기 좀 지어줬는데 이거 왜 지어줬지? 지금 6.37%보다 많고 9.41%보다 적다는 회사인데 뭐 아까 봤을 때 한 8%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지어줬어요.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지금 소니의 경우는 지금 미국의 은행이 일대 주주로 지금 올라와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시티가. 그 다음에 이제 2등, 3등이 일본의 은행이고요. 다시 4등을 하면 JP모간 은행이 3.11%예요. 그러니까 소니의 경우는
요 단순한 요 표만 가지고 보면 소니가 돈을 벌면 일단 미국에 1대 주주, 4대 주주가 있기 때문에 돈을 최소한 절반 정도는 미국에서 가져간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거 소니는. 자, 지금 도요타는 주식은 적지만 전체 주주의 구성, 대주주의 구성이 일본 쪽이고, 그리고 도요타 아키오가 지금 친정 체제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도요타는. 근데 GE는 친정 체제가 아닌 회사인데 지금 서서히 망가지고 있다는 게 지금 이 도표상에 보이고 있습니다. 도요타는 지금 도요타 아키오가 지배력은 없는데 어쨌든 도요타는 현재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오너가 있는 회사여서 그런지 어떤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소니 같은 경우는 오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본계 자본과 미국계 자본이 혼재되어 있는데 어쨌든 소니는 망가졌습니다. 지금 뭐 일본에서는 지금 뭐 매출 86조로 1등이지만은 세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소니는 한참 좀 뒤로 밀리는 상황이죠. 뭐 1위는 말할 것도 없이 뭐 삼성전자하고 뭐 애플이고 뭐 3등도 지금 뭐 중국의 화웨이나 이런 데가 뭐 3등이고 뭐 그리고 뭐 우리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뭐 2등이고 이러니까 소니는 뒤로 많이 밀렸습니다 지금. 그다음에 파나소닉, 일본에서 두 번째로 잘 나갔다는, 한때 70년대는 천하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갔던 파나소닉. 지금 여기는 아직 임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쓰다 고노스케의 사위,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사위가 사실상 경영은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굴림은 하는데 통치는 안 하고 있어요. 통치는 지금 사장들이 하고 있으니까요. 능력이 없어서. 그래서 지금 파나소닉의 경우도 80, 70년대에는 세계 1등을 했다가 지금 일본 3등이죠. 일본 3등. 그래서 여기도 지금 매출이 뭐 83조밖에 안 돼갖고 세계 시장에서는 많이 밀린 상태입니다. 이 회사는, 파나소닉은.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독일의 지멘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독일 지멘스, 독일의 최대 가전회사죠. 뭐 지멘스라는 사람이 창업을 했어요. 여기도 지금 그 자손들이 그냥 주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에는 참여는 안 하고, 현재 회장 이름은 아까 일본에 전혀 읽어봤는데 아까 자료를 보니까 뭐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뭐 이사회 의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적표를 보면 2018년도 하고 2019년도 꽤 나와 있던데, 요걸 보니까 지금 요거는 빌리언 유로 되어 있네요. 억 유로로. 근데 지금 요 성적이 2018, 2017, 18, 19 이쪽이 매출입니다. 매출. 그럼 뭐 이게 뭐 830억 유로 이 정도 지금 되는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2017년하고 2018년은 일단 비슷한데 약간 줄었어요. 매출이. 근데 다시 2019년에 좀 반등을 해서 매출 좀 늘어났습니다. 이게 양을 보면 2018년에는 약 60억 유로. 그 다음에 18년 들어가서는 줄었어요, 이익이. 그 다음에 19년 들어가면 더 많이 줄었어요. 19년 들어가면. 그러니까 여기도 성적이 안 좋습니다. 지금 내리막길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지만 뭐 상당히 근소한 차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지만 현재 상황은 여기도 썩 좋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그 대체로 임자 없는 회사와 임자 있는 회사를 제가 이렇게 지금 본 겁니다. 뭐 좀 더 많은 사례를 좀 찾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뭐 찾으려면 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는 걸 양해를 해주시고, 자, 지금 이게 이재용이가 저렇게 편법상을 한국 이런 것들은 왜 그걸 했겠느냐? 제가 볼 때는 상속세 때문입니다. 상속세. 뭐 지배력 강화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상속세가 우리나라가 세잖아요. 10조 이상을 물려줄 때는 상속세가 65%죠, 우리나라가. 그 이하로 물려주면 50%입니다. 제가 알기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를 제외한 그 상속세가 많은 나라가 프랑스였죠, 프랑스. 그래서 프랑스의 루이비통 그룹 그 아르노 회장이, 그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그 건설 토목을 했는데 돈을 많이 물려받긴 했는데 사실은 본인이 노력을 해가지고 그 아버지하고는 전혀 다른 업종에서 일테면 뭐 패션이나 향수나 뭐 여자 액세서리나 뭐 이런 거 토탈 패션으로 이제 승부를 내가지고 프랑스에서는 그 사람이 제일 돈이 많죠. 그리고 세계에서 3등으로 돈이 많은데 지금 프랑스의 상속법은 전에 50%였습니다. 물려줄 재산의 50%. 그러면 100조를 물려준다. 자기 아들한테. 지금 그 사람이 49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지금 72세입니다. 72세. 그래서 이제 아들한테 물려줄 때가 돼서 이게 상속세를 50% 자기 아들한테 100조를 물려주면 그중에 50조를 프랑스 정부에 세금을 내야 되니까 이렇게 세금을 내고 상속을 하면 일대주주에서 밀려날 뿐만 아니라 일단 타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기업을 경영하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해서인지 벨기에 이민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벨기에. 벨기에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뭐 바로 옆에 있는 나라에 이민 신청을 냈는데 이게 신문에 보도가 됐어요. 루이비통 그룹 회장이 상속세 문제로 벨기에 이민 신청을 냈다. 국적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죠. 벨기에는 쌍손을 들고 환영을 했죠. 저런 대기업이 벨기에 쪽으로 이동을 하니까 자기는 상속세가 없으니까 어서 오십시오 했죠. 그랬더니 프랑스의 신문 기자들 전 언론이 들고 일어났어요. 조국을 버리고 벨기에로 망명한다. 이거 사실상 그렇게 보도를 하니까 프랑스 국민들이 저런 배은망덕한 놈이 있나. 앞으로 LVMH, 루이비통 헤네시 그룹의 제품은 일체 사지 않는다. 불매운동을 전개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헤네시 그룹 아르노 회장이 고민을 하다가 프랑스 국민이 너무 극심하게 반대를 하니까 벨기에 이민을 국적을 취득을 포기하고 다시 프랑스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의 모든 대기업 회장들이 자기들 다 똑같은 입장인 거예요. 나도 아들한테 물려줘야 돼. 그런데 이게 상속세가 50%야. 그런데 헤네시의 아르노 회장이 갈 줄 알았더니 못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눈치를 보고 있다가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도 우린 간다. 우리는 B2C가 아니다. 우리는 소비자 상대하는 게 아니니까 중공업인데 우리는 일반 소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중공업부터 뭐 거기도 프랑스도 뭐 큰 회사들이 많잖아요. 이 사람들이 아르노를 제외한 나머지 10대 그룹의 거의 이 상속을 해주려고 하는 회장들이 우린 벨기에로 간다. 그래도 프랑스에서 상속세 50% 나면 기업이 버틸 재간이 없다. 이 그룹 자체가 버티지 못한다. 그래서 자기는 간다고 신청을 해버렸어요. 신청을 했어. 나머지들은. 그러니까 프랑스 정부가 난리가 난 겁니다. 이거는 선봉장격인 아르노를 주저앉히면 나머지도 주저앉을 줄 알았는데 밑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대기업 회장들은 그래도 간다. 프랑스에서 세금 다 내고 여기서 사업하면 사실상 우리는 망한다. 뭐 손도 다 떼야 되고 기업에서 뭐 회장 선임권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프랑스 정부가 결단을 내립니다. 상속세 전면 폐지. 그래서 프랑스 정부는 지금 대기업의 그 상속세는 전면 폐지하는 걸로 지금 결론을 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가 우리한테 더 중요하지 이재용이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우리한테는. 그러면 국민들은 삼성전자가 잘 된다면 다른 책임 있는 능력 있는 전문 경영이 들어와서 삼성전자가 잘 된다면 가르쳐도 돼. 뭐 가르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번 정부가 아무래도 그 삼성전자가 하고 있는 행태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동안에 해왔던 행태들이. 그러니까 뭐 가르치는 것이 좋지 않냐 하는 그런 뭐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대안을
뭐 이재용 지금 들어가서 1년 살다 나왔잖아요. 한번. 이번 정부가 과연 정말 어떤 대안을 가지고 저렇게 지금 그 행태를 보이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해요. 에, 저는 모든 국민은 다 마찬가지일 텐데 이재용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중요하다. 너무 회사가 커서 매겨 살리는 그 식구가 협력업체까지 합치면은 뭐 지금 일선에 뭐 100만 명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회사가 잘 돼주길 바라는 게 국민의 바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잘할 수 있는 선택, 즉 친족 경영이냐, 전문 경영이냐.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문제가 복잡하잖아요. 상속세를 내고 나서 65% 남은 돈을 가지고 삼성전자가 해외에서 재작년에 샀던 그 하만전장 뭐 9조 3천억 주고 샀잖아요. 그런 대기업의 M&A를 전문 경영인이 전체의 삼성전자, 삼성 SDI, SDS, 삼성전기, 종합기술원 이런 같은 한 울타리에 있는 전자군의 기업 사장들과 합의를 해서 과연 대규모의 M&A를 합의할 수 있겠는가? 그 합의가 잘 안 된 것들이 바로 이 파나소닉 같은 데서 그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왜냐하면 책임 경영인들, 전문 경영인들은 각자 세상을 보는, 업계를 보는 눈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지를 모기가 어려워. 중지를. 그런 또 단점이 있어요. 나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종합해가지고 이재용이는 문과 출신 아닙니까? 그럼 이과 출신들의 전문가들의 얘기를 경청해야죠. 해서 거기서 가장 우량하다고 판단되는 결론을 쪽으로 가겠죠. 바보가 아닌다면은. 자, 그래서 지금 향후 대기업 M&A도 사실은 전문 경영인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뭐 할 수 있을 겁니다. 못할 것도 없잖아요. 지금 그 삼성전자의 6명의 사장을 보면 학력도 정말 좋고 또 외국에서 또 외국 대기업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는 사람들도 들어온 사람들이 몇 명 되더라고요. 국내파가 한 3명 정도 해낸 거고 해외파가 한 3명 정도 되는 겁니다. 지금 그쪽은. 그래서 3대 3인데 이거는 뭐 제가 결론 낼 사항도 아니고 저는 오늘 그냥 밤 11시에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밤 1시, 2시에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러분들의 의견도 듣고 싶고 또 저도 지금 뭐 우리나라가 세상이 뭐 전 유럽이 사회주의 국가 아니에요. 사실은 전 유럽은 사회 안전망 구축을 사회주의 국가를 통해서 이제 실현을 했단 말이에요. 뭐 제가 살던 호주 같은 경우도 그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세금이 무지하게 많잖아 대신. 독일 같은 경우는 세금이 70%입니다. 내가 독일의 그 자동차 회사 가가지고 거기 직원하고 얘기했는데 세금 70%래. 그래갖고 자기가 봉급이 7천만 원 받는데 4,900만 원이 세금이라고 하더라고. 사회주의를 하려면 그렇게 또 출혈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일반 서민들이. 근데 2,100만 원 갖고 어떻게 사냐 그랬더니 애들 학비하고 의료비가 안 들어서 그냥 살고 있다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선택을 해야 될 지점에 와 있는 겁니다. 바로 그 문제를. 예. 그래서 이건 뭐 누구도 함부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전 국민의 중지도 또 있어야 되고 하니까 제가 오늘 KBS 9시 뭐 뉴스 끝난 다음에 그 시사계획 창에서 바로 그런 문제를 텔레비에서 다루기 때문에 저도 좀 그 의견을 한번 듣고 싶더라고요. 여기 이런 분들 식견이 있는 분들한테 또 우리 유튜브에는 굉장히 수준 높은 분들이 많이 들어와 계세요 보니까. 자, 그래서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뭐 조심스럽겠지만은 들어주시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